장모님, 진명이는 잠깐만 제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서류 작업이 복잡해서요. 명자는 의심스러웠지만 가족이기에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은아, 이게 뭐야? 우리 집이 기훈이 명의로 되어 있어? 엄마, 기훈 오빠가 말한 그 절차 때문일 거예요. 잠깐만 옮겨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 명자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가족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것을,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한 할머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감동받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최명자는 눈을 뜹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주무르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관절염이 도져서 비 오는 날이면 특히 아픕니다. 하지만 이런 아침이 벌써 몇 년째인지 명자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명자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18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명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하게 낡았지만 이곳이 바로 명자의 성이었습니다. 이 집을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새벽을 맞았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 일했는지 모릅니다. 미화원으로 일하던 시절, 명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회사 사무실과 빌딩을 청소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두 딸을 키워야 했거든요. 큰딸 정은이와 작은딸 정미, 두 아이 모두 대학까지 보내려면 밤낮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틈틈이 다른 집 청소도 나갔죠. 엄마는 왜 맨날 일만 해? 친구들 엄마는 집에서 숙제도 봐주는데. 어린 정은이가 투정을 부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명자는 거칠어진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엄마가 열심히 일해야 너희들이 공부할 수 있어.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 좋은 대학 보내줄게. 그런 명자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은이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정미도 회사원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년 전 드디어 이 집을 샀을 때의 기쁨을 명자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열쇠를 받아들고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내 손으로, 내가 번 돈으로 이 집을 샀구나. 그때 명자는 빈집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남편 없이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청소하며 굳어진 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지친 몸, 모든 것이 값진 결실을 맺은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비교적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큰딸 정은이가 간호사가 되어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사위 민기훈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투자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말도 정중하게 하고 매너도 좋습니다. 정은이와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는데 명자를 대하는 태도도 예의 바르고 친절합니다. 아침 7시 정은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나옵니다. 흰색 간호복을 입은 모습이 단정해 보입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응, 너도 얼른 먹어라. 늦겠다. 모녀는 간단한 아침을 함께 먹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입니다. 명자가 새벽에 일어나 준비한 것들이죠. 엄마, 기훈이가 어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은이가 수저를 들며 말을 꺼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좋대요. 엄마 집값도 많이 올랐을 거래요. 이 동네도 재개발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가?
팔 생각은 없지만 팔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기훈이가 전문가잖아요.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정은이의 말에 명자는 살짝 미간을 찌푸립니다. 투자라는 말이 왠지 불안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투자라니. 투자가 뭐가 좋다고? 위험하지 않나? 엄마, 요즘 세상에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손해예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얼마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정은이는 열심히 설명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합니다. 복잡한 경제 얘기는 잘 모르겠거든요. 점심즈음 사위 기훈이 찾아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어서 와라. 점심은 먹었니? 네, 먹고 왔습니다. 장모님, 오늘 시간 좀 있으시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기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장모님,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잘 모르겠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들 하던데. 맞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이 정말 유망해요. 재개발이나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곳들이 많거든요. 기훈의 말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투자 전문가답게 시장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모습이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장모님께서 지금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시면 정말 아까워요. 이런 시기에 부동산 투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런데 위험하지는 않을까?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물론 투자에는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르죠. 하지만 제가 이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전하고 수익성 좋은 곳만 골라서 추천드릴 수 있어요. 대화를 듣고 있던 정은이가 옆에서 거들어줍니다. 엄마, 기훈 오빠 말이 맞아요. 요즘 세상에 돈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뉴스에서도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명자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생 안전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투자는 여전히 낯선 영역이었거든요. 생각해 볼게. 명자는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기훈은 아쉬워하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억지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것도 없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저녁 시간이지만 명자의 마음속에는 기훈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정말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모험을 해야 하는 건가?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명자는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그리고 이 소중한 집. 혹시 더 나은 기회가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조용히 살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계속 듭니다. 며칠이 지나고 명자는 여전히 기훈의 제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통장 정리를 하면서 자신이 모은 돈을 바라보곤 했죠. 예금 통장에 적힌 숫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의 노고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의 현금과 집까지 포함하면 꽤 괜찮은 자산이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생각 중이세요? 아침 식사를 하며 정은이가 물어봅니다. 기훈 오빠가 어제 또 좋은 정보 들었다고 하던데요. 명자는 수저를 놓고 딸을 바라봅니다. 그래, 어떤 정보? 인천 쪽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대요. 아직 일반인들은 모르는 내부 정보래요.
정은이의 말에 명자는 조금 흥미를 보입니다. 내부 정보라니 뭔가 특별한 기회 같아 보였거든요. 정말 확실한 정보니? 기훈 오빠가 이 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거짓말할 리가 있겠어요. 게다가 우리 가족인데. 그날 오후 기훈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놓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인천 지역 개발 계획서예요. 명자는 복잡한 도면과 숫자들로 가득한 서류를 바라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되지 않지만 기훈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지역에 대형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요. 지하철도 연장될 예정이고요. 정말인가? 명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제가 건설업체 쪽 사람들과도 연결이 있거든요. 이런 정보는 보통 사람들이 알기 전에 미리 투자해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기훈은 자신 있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나? 명자의 질문에 기훈은 잠시 머뭇거립니다.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 명자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가진 현금보다 훨씬 많은데?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게 있어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장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돼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대출 한도도 넉넉할 거예요. 명자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집을 담보로?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 위험하긴요. 몇 달만 지나면 투자금의 2배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출도 갚고 순수익도 남겠죠. 기훈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집은 자신의 전부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때 정은이가 들어오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엄마한테 투자 제안을 드리고 있어. 기훈이 대답합니다. 엄마, 기훈 오빠 말 들어보세요. 오빠가 이런 일의 전문가잖아요. 정은이의 말에 명자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립니다. 딸이 이렇게 권하는데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거지? 당연하죠. 제가 장모님께 위험한 투자를 권할 리가 있겠어요. 가족인데요. 생각해 볼 시간을 좀 주겠니? 명자가 말하자 기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이런 정보는 금방 퍼지거든요. 은근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기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와 인감도장 신청서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장모님 결정하셨어요? 그래 해보자. 내가 전문가니까 믿어보마. 명자의 대답에 기훈은 환하게 웃습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훈은 서류들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는 도장 찍으시면 돼요. 절차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그런데 왜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옮겨야 하는 거니? 명자가 의아해하자 기훈은 태연하게 답합니다. 아, 그건 서류 작업 때문이에요.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복잡한 절차가 있거든요. 잠깐만 제 명의로 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명자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가족을 믿기로 했습니다. 정말 잠깐만이지? 네, 며칠만요. 투자가 성공하면 바로 원래대로 돌려드릴게요. 기훈의 말에 명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계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류 작업이 끝나고 기훈이 돌아간 후 명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일까?
하지만 이미 도장을 찍었고 가족을 믿기로 한 마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서류 처리가 다 끝났어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집이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날 오후 등기소에서 이상한 서류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명자는 그 서류를 보며 이상함을 느꼈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 때문에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불안감만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명자의 평온했던 일상은 그렇게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표면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명자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기훈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지만 투자라는 게 원래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특히 등기소에서 온 그 이상한 서류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정은아, 이 서류 좀 봐줄래? 어느 날 저녁 명자는 딸에게 서류를 보여줍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등기소에서 온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정은이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기훈 오빠한테 물어볼까요? 그날 밤 명자는 혹시나 해서 인터넷 뱅킹으로 대출 현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은이가 도와주어 컴퓨터를 켜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죠. 엄마, 여기 대출 잔액이 나와 있어요. 정은이의 말에 명자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게 뭐야? 화면에는 명자가 전혀 모르는 대출 내역들이 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대출되어 있었고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다는 표시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이렇게 많이 빌린 적이 없는데? 엄마, 기훈 오빠한테 전화해 보세요. 정은이의 제안에 명자는 급히 기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기훈아? 벨소리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행에서 온 우편물을 뜯어보니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명자는 손을 떨며 서류를 다시 읽어봅니다. 분명히 민기훈이라는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정은아, 정은아. 명자는 급히 딸을 불러 서류를 보여줍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우리 집이 기훈이 명의로 되어 있어. 정은이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합니다. 아, 이건 기훈 오빠가 말한 그 절차 때문일 거예요. 잠깐만 옮겨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명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기훈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은아, 기훈이가 왜 전화를 안 받을까? 바쁜가 보죠.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그런데 며칠 후 더욱 끔찍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등기소에서 공식 통지서가 도착한 것입니다. 등기 이전 무효 소송? 명자는 낯선 법률 용어에 당황했습니다. 급히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죠. 어르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공인중개사는 서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집 명의가 이전된 후에 그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네요. 그런데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간 것 같아요. 경매?
명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집을 팔아버린다는 뜻이에요. 어르신 사위가 어르신 집으로 거액을 빌려서 그 돈을 어디에 쓴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빚을 못 갚으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명자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럼 내가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경매에서 낙찰되면 새 주인이 들어오거든요. 공인중개사의 말에 명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명자는 정은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은아, 우리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대. 기훈이가 우리 집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나 봐. 정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럼 기훈 오빠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하지만 기훈의 회사에 가보니 이미 문이 잠겨 있었고 건물관리사무소에서는 그 사무실은 한 달 전에 비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기훈이가 도망간 거야? 명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일단 집에 가서 기훈 오빠 연락을 기다려봐요. 하지만 기훈에게서는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과 법원에서 각종 통지서들이 계속해서 날아왔습니다. 연체이자, 경매 진행 통지, 퇴거 명령까지 명자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서류들이 매일같이 우편함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은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명자는 딸에게 매달렸지만 정은이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엄마, 변호사를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이미 모든 재산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명자는 홀로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딸들이 어릴 때 사용했던 가구들, 남편의 사진, 평생 모아온 추억들.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명자는 자책했습니다. 가족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욕심을 부린 것이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최종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한 달 후면 집을 비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자의 평생 꿈이었던 내 집, 그 소중한 공간에서 쫓겨나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명자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모든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붙어 있는 법원의 봉인지들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사 준비는 다 하셨어요? 정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명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챙긴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살았던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몇 벌의 옷과 중요한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경매와 함께 새 주인에게 넘어가는 것들이었죠. 뭘 더 준비해야 하겠니? 명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모은 게 이게 전부야. 정은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법원에서 파견된 집행관이 도착했습니다. 최명자 씨 맞으시죠? 오늘까지 퇴거 완료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집행관의 뒤로 이삿짐 트럭이 보였습니다. 새 주인이 이미 입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알겠습니다. 명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체념한 상태였거든요. 정은이가 엄마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요. 하지만 명자는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 집의 구석구석이 모두 추억이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명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베란다에 걸려있던 빨래, 부엌에서 풍겨오던 된장찌개 냄새, 거실에서 딸들과 함께 보던 텔레비전. 모든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집. 명자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은이가 준비한 원룸은 구로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8평에서 살던 명자에게 8평 원룸은 너무나 좁았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그리고 작은 부엌이 전부였죠. 엄마, 여기서 잠시만 지내세요. 제가 더 나은 곳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명자는 정은이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여기면 충분해. 정은이가 돌아간 후 명자는 텅 빈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정은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작은 국밥집에서 만난 자리였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은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기훈 오빠를 너무 믿었나 봐요. 너도 속은 거야. 명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정은이의 다음 말은 명자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사실 기훈 오빠가 얼마 전에 연락했어요. 뭐라고? 명자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기훈이가 연락했다고? 네. 그런데 정은이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습니다. 뭔 말인지 얼른 해봐. 명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훈 오빠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서요. 투자했던 회사가 사기를 쳐서 모든 돈을 잃었대요. 정은이의 말에 명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요. 명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은 집을 팔아먹고 나는 노숙자가 되는 거냐? 엄마, 너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니?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기훈 오빠 편을 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달라고. 정은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 엄마 앉으세요. 가족이 이러는 거냐? 내 집을 팔아먹고도 내가 이해해야 하는 거냐? 엄마, 목소리 낮추세요. 사람들이 봐요. 정은이는 주변을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자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때 명자는 정은이의 눈빛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에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기색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명자가 자신의 삶에 짐이 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정은아, 너는 정말 내 딸이니? 명자의 말에 정은이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내 딸이라면 내 남편이 내 집을 빼앗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편을 들 수 있니? 저는 아무 편도 안 들어요. 그냥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정은이의 말에 명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딸에게 자신은 이미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알겠어. 명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게 연락하지 않을게. 내 남편한테도 말하지 말고. 엄마, 정은이가 불렀지만 명자는 돌아보지 않고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한강 다리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도 잃고 딸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 난간에 손을 올리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리 밑에서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캔을 줍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도 나처럼 모든 걸 잃었을까? 그래도 살아가고 있네. 명자는 천천히 난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될 수는 없어. 아직 끝이 아니야. 그 순간 명자는 깨달았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기훈과 정은이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명자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명자는 원룸에서 나와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마저 바닥을 드러내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거든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있었고 갈 곳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명자는 중얼거리며 지하철역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기도 했죠.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중년 여성이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아니에요. 명자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지만 그 여성은 명자의 상황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저는 노숙자 보호소에서 일하는 김수진이라고 해요. 할머니, 하룻밤 쉴 곳이 필요하시면 저희와 함께 가시겠어요? 수진의 제안에 명자는 주저했습니다. 자신이 노숙자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노숙자가 아니에요. 명자가 말하자 수진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잠잘 곳이 없으시면 그게 노숙자예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결국 명자는 수진을 따라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명자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여기서 며칠 지내시면서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보호소에서의 첫날 밤 명자는 옆 침대의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할머니는 어쩌다 여기 오게 되셨어요? 아들이 사기를 쳐서. 그 할머니도 가족에게 배신당한 경우였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며칠 후 명자는 우연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호소에서 함께 지내던 한 할머니가 기훈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기훈? 그 사람 알아요. 우리 동네에서도 사기쳤어요. 정말요? 네, 투자 컨설턴트라고 하면서 여러 집에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꼬셔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게 한 다음에 돈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벌써 몇 년째 그 짓을 하고 있다던데요. 그 할머니의 말에 명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기가 목적이었다는 뜻인가요? 당연하죠. 그 사람 회사도 가짜였어요. 사무실만 임대해서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명자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소식이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요. 강남 쪽 오피스텔에서요. 다른 여자요? 네, 25살쯤 되는 젊은 여자래요. 사기친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다던데요. 명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기훈이 다른 여자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은이는 알까? 명자는 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오후 보호소에 변호사가 자원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젊은 남자 변호사였는데 이름은 박준혁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명자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권유로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사위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자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명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명예 이전 과정에서 위법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정말요? 네, 어르신이 직접 고소하셔야 해요. 사위와 딸 모두를 상대로요. 딸까지요? 명자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딸을 고소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어르신 딸도 이 일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소한 방조는 했다고 봐야죠.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요? 어르신이 서명하신 서류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명예 이전 과정에서의 허위 설명 부분은 확실한 사기죄에 해당해요. 박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명자는 조금씩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전액은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은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집이 경매로 팔린 금액 중 일부는 배상받을 수 있어요.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을 고소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은이가 기훈의 편을 들었던 것, 자신을 부담스러워했던 것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소장을 작성해 주세요. 정말 결심하신 거죠? 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은 명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딸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 순간에는 손이 떨렸죠. 하지만 명자는 꾹 참고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싸워야 해. 살아남기 위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후 명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억울함을 표출할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내가 당한 걸 다 되돌려받을 거야. 보호소 사람들도 명자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잘했어요. 그런 나쁜 놈들한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명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명자는 경찰서에서 기훈과 정은이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곧 이들도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명자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지 일주일 후 명자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공판이 열린다는 통지였죠. 박 변호사가 명자를 찾아와 준비 사항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번이 첫 공판이에요. 피고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어요. 기훈이와 정은이가 정말 올까요?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안 오면 불리해지거든요. 박 변호사의 말에 명자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만에 그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공판 당일 명자는 보호소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며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수진도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법정에 들어서자 명자는 기훈과 정은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기훈은 여전히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정은이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가족이었던 사람들과 법정에서 마주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기립하세요.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명자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온 것이었거든요. 피고인 민기훈, 최정은 피해자 최명자 사기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일어나 명자의 피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최명자 씨는 70세의 고령으로 평생 미화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피고인들의 사기로 잃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명자는 그때의 억울함이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피고인 민기훈은 투자 컨설턴트라고 허위로 신분을 속이고 가족이라는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시했습니다. 기훈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민기훈은 실제로 투자업에 종사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준비된 자료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다닌다고 한 투자회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무실도 임시로 임대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어서 정은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최정은은 피해자의 친딸로서 남편의 사기 행위를 알고도 이를 방조했습니다. 명자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은이가 일어나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기를 치는 줄 몰랐어요. 정말 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 변호사는 정은이와 기훈의 통화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최정은은 남편과의 통화에서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의했습니다. 이는 공모의 증거입니다.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정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자가 증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최명자 씨,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판사의 요청에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청소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그 집을 샀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위를 믿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판사의 허락에 명자는 기훈과 정은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훈아, 정은아, 우리가 가족 아니었니? 기훈이 고개를 숙였고 정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날 속이고 내 집을 빼앗고 나를 거리로 내쫓았잖아. 그게 가족이 할 일이니? 어머니. 정은이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명자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너는 이미 내 딸이 아니야. 법정이 정적에 쌓였습니다. 휴정 시간에 기훈이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명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가족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기훈의 말에 명자는 분노했습니다. 가족? 내 집을 팔아먹은 게 가족이냐? 지금도 다른 여자랑 살고 있으면서 가족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 기훈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자신의 은밀한 일까지 명자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것이었죠. 그건 변명하지 마. 이미 다 알고 있어. 공판이 재개되었고 박 변호사는 추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기훈이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증거, 그리고 현재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증거까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민기훈은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기훈은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최정은은 사기 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8천만 원을 연대로 지급하라. 판사의 선고에 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법정을 나오며 명자는 홀가분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박 변호사가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많은 노인분들이 가족에게 당해도 참고 사는데 어르신은 정의를 택하셨어요. 명자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보호소에서 명자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죠. 정든 집은 잃었지만 사람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이제 명자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손해배상금을 받아 보호소를 나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누구에게도 빼앗길 염려가 없는 진짜 자신만의 집이었습니다. 보호소에서 알게 된 할머니들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었죠. 명자 씨, 우리끼리 뭔가 해볼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혼자 살기보다는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명자는 5명의 할머니들과 함께 작은 쉐어하우스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작은 방을 쓰고 거실과 부엌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였죠. 이렇게 살면 외롭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나아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던 어느 날 명자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정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에 명자의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정은이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뭔 할 말? 전화로는 어려워요.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법정에서 내 딸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정은이는 자신이 낳은 딸이었거든요. 그래, 만나자. 어디서 만날까? 엄마가 편한 곳에서 만나요. 며칠 후 둘은 조용한 국밥집에서 만났습니다. 명자가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는데 정은이가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엄마, 정은이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명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 있지만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남남처럼 느껴졌습니다. 뭘 시킬까? 명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뭐든 괜찮아요. 정은이는 메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예전에 정은이가 좋아하던 메뉴였죠. 음식이 나오고 한참을 먹은 후에야 정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뭐가? 모든 게 다요. 기훈 오빠를 믿은 것도, 엄마를 이해하지 못한 것도. 명자는 수저를 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 이혼했어요. 정은이의 고백에 명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언제? 1달 전에요. 이유가 뭐니? 명자가 묻자 정은이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기훈 오빠가 정말 다른 여자랑 살고 있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내니? 혼자 살고 있어요. 회사 기숙사에서요. 정은이의 답변에 명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정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 살고 있거든. 명자의 대답에 정은이는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훈 오빠 말만 믿고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 내가 뭘 잃었는지 이제 알았겠지. 네. 정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혼자 사니까. 그제서야 정은이는 명자가 평생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다시 우리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명자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엄마도 혼자 계시잖아요. 명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딸과 다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정은아, 엄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네.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 살고 있거든. 서로 의지하면서. 그럼 저는 정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너도 내 길을 찾아야지. 이제 어른이잖아. 명자의 말에 정은이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 명자는 단호하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든요. 시간을 좀 줘. 네, 엄마.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정은이가 먼저 나서려 했지만 명자가 말렸습니다. 내가 낼게. 엄마. 괜찮아. 이제 엄마도 돈 있어. 명자는 웃으며 계산을 했습니다. 국밥집을 나와서 둘은 잠시 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자주 연락드려도 될까요? 연락은 해도 돼. 하지만 예전처럼 되기는 어려울 거야. 알고 있어요. 정은이가 먼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명자는 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아 보이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신도 이제는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을 용서해야 할까? 다시 함께 살아야 할까?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쉐어하우스에 도착해서 다른 할머니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명자 씨,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켜볼 생각이에요. 할머니들은 명자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딸과 화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명자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은이와 만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쉐어하우스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살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공동생활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각자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명자 씨, 오늘 빨래 거둘까요? 수진이 베란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내렸던 비가 그치고 화창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날씨가 참 좋네요. 명자는 일어나서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빨래를 거두며 명자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구로구 아파트에서 혼자 빨래를 걷던 그 시절. 그때는 외로웠지만 그것이 외로움인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빨래를 걷고 있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웠죠. 비 온 뒤 빨래 냄새가 참 좋아요. 옆에서 빨래를 걷던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공기도 깨끗하고.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쉐어하우스 생활을 시작한 지 반년이 되어 가면서 할머니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상처들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었죠. 우리 뭔가 같이 해볼까요? 어느 날 저녁 5 할머니가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뭐요? 소일거리 말이에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다른 할머니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요. 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바느질을 잘해요. 박 할머니도 거들었죠. 그럼 우리가 만든 음식이나 소품들을 팔아볼까요? 명자의 제안에 모두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들의 작은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만든 김치와 반찬들, 박 할머니가 수놓은 소품들, 그리고 명자가 담근 장류들을 작은 포장마차에서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뭘 안다고 하는 시선들도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의 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젊은 직장인이 김치를 사가며 칭찬했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평생 해온 거야.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다 이렇게 담갔어. 명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옛날 맛이에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라 믿고 먹을 수 있어요. 점점 단골 손님들이 늘어갔죠. 할머니들은 신이 났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것이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거든요. 어느 날 젊은 여성이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들, 인터넷에 올려도 될까요? 너무 맛있어서요. 인터넷? 할머니들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그 여성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맛집을 인터넷으로 찾거든요. 할머니들 가게도 알려드릴게요. 그 여성은 정말로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음식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표 집밥이라고 소문났어요. 정말 옛날 맛이에요. 할머니들은 당황스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명자는 신기해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니 자신들의 가게가 인생 맛집이라고 소개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진짜 집밥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 설명도 있었죠. 손님이 많아지면서 할머니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포장마차가 성공하면서 할머니들은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네 집밥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식당을 연 것입니다. 예전보다는 작지만 자신들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은이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몇 달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예전보다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서 와. 뭘 먹을래? 명자는 자연스럽게 딸을 맞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정은이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일을 하실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 엄마, 저도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정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명자는 기뻤습니다. 딸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 잘했어. 사람은 누구든 혼자 설 수 있어야 해. 명자의 말에 정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덕분에 배운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외로우면 가끔 놀러와. 다른 할머니들도 만나고. 명자는 딸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원망도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쉐어하우스 마당에는 할머니들이 함께 걸어놓은 빨래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죠. 이제 나는 나로서 산다. 명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비극이 이제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은 더 많았죠. 새로운 가족들, 새로운 일, 새로운 꿈.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생은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시 피어나기도 하는구나. 할머니들과 함께 만든 할머니네 집밥은 이제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진짜 집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명자는 그 공간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때 명자가 집을 잃지 않았다면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의미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을 것이죠. 모든 상처가 결국은 축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